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공산권의 종주국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소련이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대해 나가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국가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항공모함 전력의 부재였습니다. 기존의 항공모함 기술을 모두 자유진영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소련은 자체 개발을 통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해 나갑니다. 소련은 1975년부터 배수량 42,000톤 규모의 키예프급 항공모함 4척을 건조하여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키예프급의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함재기로 수직 이착륙기인 야크-38을 도입하였으나 역시 잦은 추락사고로 소련 조종사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소련은 키예프급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이 새로운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6만 톤이고 갑판의 길이도 300m에 이르는 대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총 4척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순차적으로 건조에 들어갑니다. 1990년 일본함인 어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이 취역합니다. 스키점 부대를 이용한 이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호위함 없이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전면 중단됩니다. 2번 함이었던 바랴크는 7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로 국유화됩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된 바랴크에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고 경제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항공모함을 갖겠다는 계획으로 1985년 호주의 태역 항공모함인 HMAS 멜버른을 구입합니다. 처음엔 고철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9년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합니다. 1993년엔 해상 카지노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 키예프와 민스크를 도입하여 역시 연구용으로 사용합니다.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하여 경제력이 커지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항공모함 운용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눈에 든 것이 쿠즈네초프급의 2번함인 바랴크였습니다. 1998년 중국은 홍콩의 여행사를 내세워 바랴크를 해상공원으로 만들 목적이라고 하면서 구매를 요청했고 돈이 필요했던 우크라이나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바랴크는 2천만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랴크를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끌고 오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와야만 했는데 지중해의 관문인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의 통과에 대한 허가권이 터키에게 있었습니다. 터키는 바랴크가 미완성 상태의 항모이기 때문에 예인도 중 좁은 해협에서 침몰하기라도 하면 해상로가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터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면서 겨우 통행권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2001년이 되어서야 바랴크를 예인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싶었지만 이집트 역시 운하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통행을 거부하게 되고 중국은 할 수 없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달엔 향해 도착합니다. 28,000km의 여정이었으며 총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랴크는 달엔의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소생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체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배 안에 들어갈 장비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졌습니다. 2012년 드디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이 취역합니다. 만재 배수량이 67,000톤이고 전장 300m, 선폭 73m입니다.
엔진은 스팀 보일러 추진 체계로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2천여 명의 승조원으로 운영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해양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고 주변국들과의 해양 연토 분쟁에서 공세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대만과의 분쟁 시 미국의 항모 전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중국은 정면 대결은 어렵지만 미국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전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항공모함인 만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함재기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함재기인 수호이 33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싶었지만 러시아는 판매를 거부합니다. 이전 수호이 27의 판매 과정에서 중국이 봉인을 해제하고 자체 연구를 하여 J-12를 개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이 다시 기술을 훔쳐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00년대에 함재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밖에 없었는데 미국과 프랑스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러시아마저 거부한 상태에서 중국이 함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자체 개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호이 33의 시험 기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체를 도입한 중국은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2009년 중국의 함재기 J-15의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J-15의 엔진은 출력이 약했습니다. 캐터펄트 방식과 달리 스키점프대 방식은 함재기의 자체 출력으로 이함해야 하는데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이함 속도가 느리게 되면서 무장을 많이 장착하면 그 무게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점프대 방식에서는 함재기의 엔진 출력이 강해야 하는데 J-15는 기체 자체의 무게도 무거운 데다 엔진 출력까지 약해서 연료와 무장 장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호이 33의 기체 외형을 카피한 상태에서 내부 항전 장비는 수호이 27을 카피한 J-11의 항정 장비를 장착했기 때문에 비행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J-15의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15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출력이 향상된 WS-15H라는 신형 엔진을 개발하여 J-15를 다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J-15는 현재 20기 정도가 생산되었으나 항공모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성능이 부족한 J-15를 대체하기 위해 J-31을 새로운 함재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는 J-15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2016년 랴오닝을 중심으로 한 항모정단이 대규모 해상훈련에 나섭니다. 서해를 지나 대만 해협을 통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제1도련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훈련은 대만 주변을 왕복하는 항로였지만 한국과 일본,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주변 국가들에게 골고루 무력 시위를 펼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이 비록 미국의 항공모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2019년 중국은 랴오닝의 건조 기술을 토대로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실전 배치합니다. 산둥함은 기본적으로 랴오닝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시켰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총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며 그중 2척은 핵추진 항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 방식도 전자식 사출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중국 해군은 이제 연안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랴오닝은 그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벌어져 있던 처치곤란의 고철덩어리에서 중국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항공모함 랴오닝이었습니다.